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와 더 탐사가 함께하는 시사 톡톡입니다. 자칭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때문에 참 불안하기 짝이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 대통령이 그 외국 정상과의 그 만남에 나서면은 이번에는 무슨 성과를 거두고 올까 기대를 하는 게 정상인데, 우리 경우는 대통령이 그 해외 순방에 나설 때마다, 정상회의에 나설 때마다 또 이번에는 뭘 퍼주고 올까, 또 이번에는 무슨 사고를 칠까 걱정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역시 이번에는 미국 정상회담 하기 전서부터 지금 대형 사고를 친 것 같습니다. 오늘 민들레와 함께 그 기성 언론들에서 전하지 않은 얘기들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한 주 주요 시사 현안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우리 그 민들레에서 법조 전문 에디터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고일석 에디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일석입니다. 네,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분이죠. 민들레의 이명재 대표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재입니다. 네, 민들레 1만 구독 후원자 그 만들기 캠페인 계속 많은 구독자분들의 이제 후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만 더 민들레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후원 부탁드리고요. 한 50% 이상은 달성을 했죠. 네. 네, 조금만 더 이제 힘을 모아주시면 이제 1단계 그 민들레가 테이크오프 하는데 필요한 1만 명 후원자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실어줘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이번 주에 아무래도 제일 뜨거웠던 이슈인 것 같아요. 미국과의 이제 그 살상 무기 관련된 이제 그 논란이 계속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번 주 참 정신없이 휘몰아친 한 주였습니다. 저희들이 쏟아지는 뉴스의 수요를 참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로 자꾸 뭔가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일단은 정부가 그렇고 또 한국의 언론들이 민들레로 하여금 참 바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희로서는 대목이었죠. 네, 이것도 이번 주가 씁쓸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도청 사태의 그 성격이 조금 이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도청 사태라고 하는 것에서 도청했던 걸 도청을 통해 드러난 내용, 이제 살상 무기를 제공한 것에 대한 상당한 의혹이, 이거는 거의 확실한 의혹이죠. 이제 그것이 이번 이 사안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로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민들레에서는 이 포탄에 대한, 이 포탄 사안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취재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인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김성기 기자가 썼던 포탄 한국 표지 지우고 미국에 수출했다, 이 기사는 그렇습니다. 여러 언론들에 많이 인용이 됐죠. 우리 민들레에 특히 요새 맹활약을 하고 있는 김성진 기자가 최초로 이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건데, 사실 우리 민들레는 많은 언론들이 쓰고 있는 그 단독이란 말, 저희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거를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단독으로 취재하고 보도를 한 것인데, 문제의 그 155mm 포탄을 미국에 무슨 수출인지 대여인지 다른 어떤 형식이든 간에 이것을 원산지 표시를 지우고 내보낸 거예요. 한국이라고 하는 표지를 지우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랑스러운 수출인데 방산품에 한국이라고 하는 표지를 지웠다. 이제 이것이 불러일으키는 의혹이 있죠. 미국이라고 하는 우회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상당한 그런 심증이 드는. 미국을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 포탄이 수출이 되거나 아니면 미국에 일단은 수출이 되고, 미국이 그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재고분을 우크라이나가 제공을 하고, 비어있는 재고분을 한국 포탄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 포탄이 그냥 단순히 미국에 그냥 그 수출하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이 원산지 표시를 굳이 지울 필요가 없죠. 이것은 지울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죠. 알리고 싶겠죠. 그렇죠. 오늘 그 국방부 대변인 간담회를 했는데요. 거기도 이
두 번째 질문으로 이것이 나왔어요. 네. 지웠다더니 정말이냐? 그랬더니 네. 우리는 안 지운다. 네. 근데 미국 가서는 지울지 안 지울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 지웠으면 안 지웠다 그러면 그만인데 미국 네.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얘기는 지운다는 얘기죠. 그런 네. 얘기네. 네. 군 관계자 상당히 이제 이 관련되는 이 작업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취재를 한 것이고요. 매우 진술이 구체적이에요. 여기에 누구누구 참여했다. 예컨대 보안을 염려해서 일반 병사들은 참여하지 않고 군무원들을 동원해서 지웠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방부 대변인의 그 같은 그 설명, 과연 그것을 설명이라고 해야 될지 민망할 정도의 설명인데, 어떤 한국산이라고 하는 포탄의 그 표시를 지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있죠. 애초부터 이것이 우회 지원을 네네. 이미 염두에 두고 또 이미 그것이 예정이 된 수출이었다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저 뭐 대통령께서 아무리 뭐 그 해명을 하더라도 우리 뭐 시민분들이 충분히 상식적인 판단이 뭐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자, 박순찬 화백 만평 좀 볼까요? 네. 네. 늘 아주 촌철살인의 만평을 실어주는 박순찬 화백. 이건 지금의 이 상황의 본질을 시키는 대로라고는 저 제목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동맹인가? 마치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포탄을 안고서 들고서 뒤에 입으로는 아메리카 제국 만세를 부르면서 그야말로 아주 자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예. 저 용감한 사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참 너무 글쎄 저걸 허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과거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지금의 상황을 저것이 바로 이른바 그 맹렬하게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한미 동맹의 네. 한미 동맹을 저런 식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한미 동맹이 아니라 대미 굴종, 대미 맹종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일 텐데, 사실 한미 동맹이 이런 관계가 아니죠, 절대로. 물론 전적으로 한미 간의 국력의 차이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적으로 대등한 관계였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한국이 과거 50년 전이나 30년 전의 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한국이 미국과 매우 대등한 수준에서 동맹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상으로 올라와 있죠. 예. 예. 어쨌든 이번 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가 미국을 통한 이 포탄 무기, 살상 무기의 이제 우회 지원이 사실상 이제 다 드러난 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 러시아를 좀 설득하기 위한 이제 외교적인 좀 설득, 뭐 좀 유감, 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거꾸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이 마치 러시아의 그 책임이 있는 것처럼 네. 책임을 돌리면서 지금 그 한러 그 관계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수위까지 그렇죠. 지금 치달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박순찬 화백이 이렇게 포탄을 들고 이렇게 불 속에 뛰어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모습은 그냥 단순한 그 만평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조중동 언론들 같은 경우는 이런 대통령의 그 무모한 이런 도박을 정당화하고 좀 미화하는데 지금 여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기사. 네, 오늘 아침에 실린 동아일보 이제 일면에 주요 기사였는데요. 과연 지금 저 제목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네. 참 황당한 생각이 네. 들었어요. 헌집 줄게 그렇죠. 새집 따오 뭐 그렇죠. 새집 그렇죠. 받아오는. 그 마치 우리가 어떤 이득이 되는 장사를 한 것처럼 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저런 식의 제목, 저런 식의 그 기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지금 이 상황을 마치 어떤 한국의 그 이런 그 방위 산업에 있어서의 상당한 성과인 것처럼 네. 저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아무튼 동아일보가 저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른바 이제 조중동이라고 해서 조선중앙동아 이것이 하나 이제 그룹으로 이제
이렇게 어떤 한국의 여론을 상당히 주도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조중동을 하나의 그룹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최근 들어서 그중에 하나의 매체 바로 동아일보가 다른 두 개의 매체하고는 좀 다른 그런 논지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또 그런 궁금증이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좀 봤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의아했는데 오늘 아침 이 기사를 보고 아 이것은 찻잔 속에 그런 뭐랄까요 미세한 변화였던 거구나. 근본에 있어서는 이게 달라졌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조선이나 이제 중앙일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동아일보가 그래도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그 윤석열 대통령, 윤 정권에 대한 비판 을 했는데 비판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이제 워낙에 이제 세계의 신분들이 그야말로 극단적인 이쪽 한편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그렇죠. 반발짝이라도 벗어나면 마치 그것이 중도인 것처럼 그렇게 착시를 일으키는 현상이 있었죠. 예, 결코 이것이 중도라고 할 수는 없는데 또 비판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아침에 동아일보 보도가 그 같은 동아일보가 최근에 보였던 그런 약간 좀 다른 논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가졌던 그런 좀 동아일보의 기대를 동아일보의 본색을 이제 회복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아무래도 대일 저자세 외교에 이어서 이 도감청 파문이 터지면서 이 정권 자체가 너무 크게 지금 흔들리다 보니까 조중동 이 권한의 유착 같은 공동 정부라고 해서 윤석열 정권이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공멸의식 때문에 그럴까요? 이제 동아일보까지도 지금 사실상 이게 좀 낯뜨거운 좀 윤비어천가에 나섰습니다. 홈포탄 50만 발 빌려주고 새 포탄으로 맞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너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국가 그 안보의 전략상 비축해야 될 비축분들을 거의 전량 빼면서까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위해서 지금 부족한 포탄을 지금 채워주고 고작 그걸 우리가 정상적으로 새로운 무기를 수출을 해서 돈을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이거는 주는 것 대여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치 뭐 대단한 이게 그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거래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했고요. 조선일보 볼까요? 자, 조선일보는 포탄 뭐 수출에 대해서 이것이 이미 그 국제사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조이죠. 특히 이제 여기서 스웨덴이 중립국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을 참 인용하기에 좋은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스웨덴은 중립국으로서 참여한 게 아니죠. EU의 일원으로서 나토의 회원국으로서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기 지원의 규모라든가 하는 것도 이거는 좀 더 좀 세심하게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결코 동일선상에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럴 때는 또 이런 식으로 한국이라고 무기 지원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전 세계적인 이런 공조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막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뭐 푸틴이 반대했었던 그 나토 가입을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밀어붙이면서 이게 시작됐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나토 회원국이었던 스웨덴이 그 무기 지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스웨덴은. 단체 행동이죠. 이것을 우리 정부하고 단순히 이제 비교해서 뭐 스웨덴이나 우리나 무기 지원하는 건 다 동일하다라고 조선일보는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했고요. 중앙일보를 볼까요? 네. 이건 이제 며칠 전의 기사인데요. 아직 포탄 문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전에 일단 도청 문제가 특히 그 이 사안의 어떤 핵심이었을 때 그때 나왔던 중앙일보 일면 머리 기사의 제목과 기사입니다. 중앙일보가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요 이렇게 바뀌어요. 자, 도청이냐 감청이냐에서 도감청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도청은 완전 싹 빼버리고 감청이라고 하는 말로 이 사안을 그렇게 호도를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저기 감청이라는 말도 빠져버립니다. 정보 유출이다. 정보 유출.
그러니까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안보실에 대한 도청이 사안의 본질이 아니라 도청했다고 하는 사실을 적은 그 기밀 문건, 그 문건이 유출된 것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정보 동맹이 더 굳어질 수 있는 일종의 전화위복의 계기다. 예. 마치 이것이 어떤 미담처럼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이다. 마치 이런 식의 그런 식의 논지를 이렇게 버젓이 이제 펴고 있는 것이거든요. 도청하느라 애쓰시지 마시고 그냥 오픈해버린다는 그런 뜻인가요? 정보동맹이면? 글쎄요, 그런 의미일까요? 어떻든 지금 아무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도가 이런 식입니다. 예. 제가 여기 썼지만은 이것이 일단 한미 동맹을 어떻게든 간에 그것을 더 굳건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분이 있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한미 동맹이냐, 대미 맹종, 대미 굴종일 텐데 그것을 한미 동맹으로 포장하는 것인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언론의 이 같은 지금의 이런 그 도청인이 포탄 사태에 대한 이런 식의 보도는 권언 동맹시키기다. 권력과 언론의 동일체적인 그 동맹시키기다. 그렇게 봐요. 근데 보수 언론의 행태를 보면 대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온 데 가장 심각한 것이 경제 위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수고 언론들이 침묵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걸 크게 부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쉴드를 쳐왔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나팔 들고 막 빵빠레 물리면서 지금 수준을 주고 있어요. 네, 심각한 문제라고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사실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일 그 저자세 그 외교 그 일본과의 이제 외교 문제로도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권이 지금 20%로 지지율이 추락을 했는데, 네, 그때도 막 나발을 불고 나와서 저 언론들이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한미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지율이 반등해야 될 시점에 더 큰 악재가 지금 터져버리니까. 지금 조중동이 굉장히 마음이 좀 급해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그 큰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언론이라도 정부를 대신해서 미국의 이러한 이 신뢰를 배반한 이러한 그 도청 행위에 대해서 준엄하게 이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데, 이 정권 안보에만 계속 급급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 그 민들레에 대해 저희가 조중동을 계속 이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조중동을 견제할 수 있는 우리 대항 언론으로서의 민들레에 힘을 좀 실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시민언론 민들레가 이제 드디어 텍스트 기반을 벗어나서 이제 그 유튜브 채널도 이제 론칭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민들레의 기사를 눈으로 읽으면서 또 귀로도 들을 수 있는 음성 전환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벌써 많은 분들이 아주 뭐 기다렸다는 듯이 많이들 들어와서 이제 보고 계시고 벌써 5천 명 구독자 5천 명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아주 호응이 뜨거운데, 아무튼 저희 민들레 에디터들도 이걸 이용을 해보니까 정말 여러모로 아주 편합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도 이걸 켜놓고 뉴스를 들을 수 있고요. 또 원체 요새는 이제 그 볼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는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또 기록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혹시 또 시력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은 특히 이걸 귀로 들으시면은 아주 수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출퇴근하실 때 소리 안 듣고 글자로만 자동으로 보실 수 있는 장점도 있죠. 그래. 그러네요. 그 조그만 텍스트 기사를 보지 않고 큰 글씨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이점이 있네요. 자, 어쨌든 민들레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민들레가 이제 시각적으로뿐만 아니고 청각적으로도 확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 덧붙이면은 예전부터 왜 민들레는 왜 이렇게 검색이 안 되느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많은 분들이 민들레가 유튜브인 줄 알고 더탐사에 와서 늘 소개를 하니까 민들레를 유튜브로 잘못 아시고 유튜브에서 왜 민들레가 검색이 안 되느냐라고 했던 분들 이제는 유튜브에서도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털에서 만날 수 있고 이제 유튜브에서도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시민언론 민들레는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긴 한데 벌써 이제 민들레 유튜브에 대해서 아주 그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죠. 우리 유튜브로 보신 독자분들이 후원자 또 회원분들이 이렇게 남기신 글들 중에서 몇 개를 좀 뽑아왔는데요. 그 귀로 듣는 신문, 눈으로도 읽는 신문. 안경 안 써도 되고 귀로 그렇죠. 들으니 너무 편하고 좋다. 지금 이제 방금 우리 고일서에서 얘기했던 대로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활짝 굉장히 좀 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안경 안 써도 되고. 안경 안 쓰고 읽을 수 있다. 여울목이라는 분은 또 이렇게 보내셨네요. 집안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어 참 좋네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분은 좀 시력이 안 좋으신 분인 듯 나이 먹고 잘 안 보이는 제게는 참 좋네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세 번째 선민수님은 뼈 때리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민들레 기사는 길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분량이 너무 길다는 그런 지적이 항상 있어 와서 이 음성 서비스를 해보자라고 아주 그 주도했던 우리 민들레의 허모 이사가 있어요. 그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또 경례의 말씀과 음성 서비스를 작업을 이제 해야 돼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작업을 해주는 그 아르바이트를 해주는 그 청년에게도 아주 각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손이 꽤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그러면요. 한번 우리 민들레에 와서 좀 좋은 음식을 좀 대접하고 싶은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저 민들레 에디터님들은 물론 이제 취재하고 이제 기사 쓰기 좀 바빠가지고 이게 뭔가 이 매체의 좀 확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기술 이런 쪽에서는 좀 약한데 어쨌든 여기저기서 어쨌든 이 귀인의 손길이 계속 뻗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런 단순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를 넘어서 직접 이제 에디터들이 지금 출연해서 이제 자신의 칼럼들을 그래서 뭐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심층 해설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조금 더 진전된 이런 서비스를 좀 기대해 보면서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고일석 에디터님 이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 한 주에도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 재판 쭉 진행이 됐었죠. 매일 되고 있는데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포털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기사로는 사실은 얼마나 지금 현재 그 윤석열 검찰이 그 이재명 죽이기 이게 지금 재판에서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지가 잘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직접 재판에 다녀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 반대로 지금 분위기가 읽히는데 한번 하나하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사는요. 이게 사실은 지지난주 기사인데요. 짧게 여러분들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기사라서 좀 골라왔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의 진짜 쟁점이라는 기사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공판 관련 기사가 이렇게 시작하죠.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이게 공소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합니다. 이게 문제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시청자분들 생각해 보시겠지만 기억한다, 안다, 모른다가 법의 제재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선거법을 살펴보면 이 해당되는 조항이 선거법 250조인데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입니다. 이 보시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등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등등이 딱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어야만 이 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건 당선 목적이잖아요. 2조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인데 그건 이런 제한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낙선 목적으로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죄가 좀 중요한 것이죠. 근데 당선 목적은 그보다 좀 약하기 때문에 이 제한을 이렇게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해당되지 않고 그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면 이 행위라는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행위에다 걸었습니다. 행위로. 근데 안다 모른다 어떻게 행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공소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른다고 얘기를 한 것인데 시장 때는 몰랐다. 그 얘기한 것인데 시장 당시에 업무를 보좌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호주 뉴질랜드 해외 출장 과정에서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억이 안 난다, 몰랐다는 얘기를 그 당시 했던 행위로 한 겁니다. 행위로 묶어서.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걸 들고 나온 것은 법원에 응원 나오신 지지자분들도 잘 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몰랐다를 기소한 걸로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건 기소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어거지로 기소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령 뭐 중앙일보, 뭐 문화일보 출신이다 그러면 누구 아시겠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언론사들은? 그렇죠. 그러면 제가 기억 안 날 수가 있잖아요. 모른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나랑 출장도 같이 갔었고 술도 자주 먹어도 후배예요. 그러면 근데 그 친구를 몰랐다고 한 것이 걔랑 술 먹은 적도 없고 출장 같이 간 적도 또 없다. 이런 얘기라고 기소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재명 시장 선거법 사건과 누군가 얘기를 할 때 대부분 다 기억 못할 수도 있지, 어떻게 기억해, 이렇게 아마 오늘 하실 텐데 그것은 잘못된 포인트입니다. 검찰이 말도 안 되는 걸 어거지로 기소한 거예요. 이것이 포인트예요. 네. 제가 판사면 이것은 공소기가 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일찍이 어쨌든 특정인 누군가를 알지 못한다,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선거법 위반, 이건 애당초에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어거지로 간 것이죠, 어거지로. 예, 그 다음 기사는 이재명 재판 검찰 뜻과 거꾸로 가는 검찰 측 증인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검찰 지금 이제 재판 초기라서 모든 사건들이 주요 사건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공판,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 전 실장과 부원장의 조치자금법 뇌물죄. 근데 초반이기 때문에 이 검찰 측 증인들 신문이 진행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이제 간단한 증인들은 검찰 주신문과 변호인 반대 신문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주요 인물들, 그러니까 유동규나 뭐 남욱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 신문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선 검찰 신문만 이루어지고 변호인 반대 신문은 조금 준비를 한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검찰 신문이 주로 보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노골적으로 검찰 편을 들어도 괜찮은 시기입니다. 네. 그런데 검찰 편들 만한 기사가 사실 별로 없어요. 이것도 어거지로 끌어내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자기들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입증하려고 이 검찰 측을 증인을 부르는데, 물론 이제 원래는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죠. 실체 파악을 위해서 누구나 뭐 누구에게 유리하든 불러야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검찰 쪽에 유리한 증인들을 소환해서 증인심을 진행하는데 이 증인들이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네. 아직은 이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 신문은 이제 시작도 되지는 않았어요. 예. 네. 요 재판은 지금 이제 이재명 그 대표와 관련된 재판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 정진상, 김용과 관련된 재판인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미 그건 너무나 쇼킹한 거라서 많이 다른 데도 언론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정민용 변호사가 이 김용 전 부원장한테 1억 원 처음 5월 달에 전달을 했다고 한 시기에 정민용 변호사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다른 거는 다 유동규가 그냥 이 김용 부원장한테 줬다는 건데 그것만 제3자가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네. 제3자가 있으니까 목격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건 만약에 이 정민용이 돈 가져가는 걸 봤다라고 했으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 주장에 힘이 실리게 돼 있는 그런 증인이었어요. 네. 근데 정민용이 돈 가져가는 거 못 봤다. 네. 이 자기 있던 방에 블라인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보려고 허리 기울여서도 못 봤다라고 얘기해서 뒤집어진 거예요. 네. 그런 진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 공판에서 나온 증인들인데 선거법. 이재명 시장이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갔을 때 동행했던 공무원, 전현직 공무원 2명을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이. 네. 첫 번째 증인은 A씨라고 하죠. A씨는 이 출장을 준비했던 실무 공무원이에요. 중무관인데. 네. 그리고 이 실무 공무원의 이름을 이재명 대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직원들 기억하는데 김문기가 같이 다니던 사람 기억 못하겠냐 하는 뜻으로 이 부른 증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답이 오갔어요.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별로 교류가 없었던 피고인 이재명이죠. 네. 몇 년 후 자신의 이름 정확히 불러서 놀랐다고 진술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피고가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정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아서 몇 번 안 봐도 이름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 증인의 이름도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한 거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근데 바로 수긍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저는 아마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을 하신 것 같다. 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분이 이름이 특이해요. 이름이 특이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실명이 바로 나올까봐 그대로 얘기를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박혁거세, 박혁거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름이 고혁거예요. 고혁거만 해도 이제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소개할 때 박혁거세가 아니고 고혁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 이름이 그렇다는 건 네.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이름이 네. 누구나 한 번만 들어도 아주 인상이 박힐 정도로 그런 특이한 분인데 이름을. 시장한테 아무 때나 이렇게 인사하지 않죠. 예,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네. 알고 보니까 이름이 특이한데 중앙대 동문이에요. 네. 시장하고 동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남시장에 중앙대 출신 한 2, 30명 있답니다. 네. 그 동문회를 뭐 얼마에 한 번씩 하는지 모르지만 동문회를 하면 5명에서 8명 정도 온대요. 네. 근데 이 양반이 이분이 빠짐없이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재명 시장도 그때 거의 빠짐없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숙한 사이인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역사적 인물에 빗대어서 소개하는 거를 여기서 이 동문회에서 하시지 않았는지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데 시장하고 만나는데 제가 저기 박혁거세가 아니고 고혁거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잖아요. 동문회니까 그렇게 인사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 저도 해외 출장을 시장이랑 같이 간 게 3번, 서너 번 되는 거예요. 변호인이 증인 정도 돼야 이름 기억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기처럼 자기 소개를 하지 않는 한 이름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검찰 측과 정반대의 증을 한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이제 검찰 측 증인으로 이제 소환을 하면 검찰이 자기가 이제 그 미리 이제 이 증인 신문 유지 같은 거 상대방에 주지 않나요? 증인들 출석하는 사람들한테?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지는 않군요. 예, 현장에서 주고. 그런데 대략 이제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거라고 기대되는 사람을 이제 증인으로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개는 이제 뭐 검찰이 뭐라고 물어보면 뭐 이렇게 되게 수동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예. 검찰의 이제 그 기대하고 달리 이제 왜 이재명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을 하냐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튼 내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을 할 겁니다라고. 예. 그건 사실은 검찰이 원하는 답변이 아닌 건데. 거꾸로죠. 역으로 이 정도 돼야 네. 학교도 동문이고 자주 보고 이름도 특이하고 출장도 자주 가고 이 정도 돼야 기억하지. 김문기 저처럼 한 번 출장 간 걸 기억 못 한다는 걸 또 반대 입증하는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네. 어쨌든 뭐 저희는 뭐 실체적인 진실을 알 수는 없어요. 이제 이재명 그 시장의 그 머리에 김문기라고 하는 이름이 성남시장 재직할 때 지금은 이제 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경기도지사로서 이제 그 선거법 위반 그 사건을 쭉 진행하면서부터는 이제 알았고. 김문기라는 이름을 알았지만 성남시장 재직할 당시 김문기라는 사람을 몰았다는 얘기. 이 얘기는 사실 우리가 이재명 시장 본인이 아니면 사실은 제3자가 알 수 없는 거죠. 머릿속을 어떻게 압수수색하지 않나는 알 수가 없고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다른 제3자를 이름을 이런 식으로 한 몇 번 만난 사람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로 김문기 씨도 똑같이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 자체가 사실은 그렇죠. 좀 이 무리가 있는 주장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김문기 씨의 이름을 기억하냐 안 하냐는 이 네. 공소사실도 아닌데 공소사실도 아닌데 검찰이 자꾸 그걸 강조하고 공소사실 있는 그렇게 해놓고 그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변호인도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공소사실도 아닌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네.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정치 우리도 재판 그렇게 했어요 지금. 정치 재판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그 여론 재판이 될 수밖에 네, 그래서 없는 제가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 기사에다가 재판이 아니라 재판을 빙자한 여론전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 검찰에서 증인으로 신청했던 이 중앙대 출신 인사를 왜 이재명 대표가 이름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지. 다음은 이제 B 씨, 이 두 번째. 이건 B 씨군요. 두 번째 증인입니다. 이분은 이재명, 제가 빨간 표시 해놨죠? 이재명 시장 바로 오른쪽에 네. 있습니다. 네. 출장단 중에 최고위 간부예요. 이건 수행 단장이에요. 이건 뉴질랜드 가서 찍었던 네, 그러니까 사진인가요? 뉴질랜드 간 첫날 저녁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네. 보시면 요 빨간 표시한 분이 지금 이제 말씀드린 증인으로 나온 이제 고위 공무원이고 이재명 시장이고 이재명 시장 그 앞에 밀짚 모자 살짝 보이실 거예요. 네. 저기 유동규의 밀짚 모자인데 가려워서 유동규가 안 보이고 그 옆에 파란색 옷 입은 분이 이제 고 김문기 씨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증인은 네. 이 공문이 이게 2015년 2월 달인데요. 네. 출장 갔다가 한 5, 6개월 뒤에 퇴임을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출장이었고 이 당시
최고위 간부였기 때문에 항상 식사 시간에는 이재명 시장 옆에서 식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김문기 씨와 이재명 시장이 어떤 관계였는 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었는데. 아,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불렀는데 이분은 이재명 대표한테 엄청 화가 나 있어요. 아, 막 이 지원할 때도 화가 나서 못 견디라는 식으로 막. 그렇군요. 뭐 이렇게 화를 내시냐고 막 검사가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화를 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개인적으로 뭐 좀 불만이 좀 많으신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분이 교통관리국이니까 이제 거기는 과장님이에요. 과장님인데 이 출장은 아까 A 씨가 출장 기획을 했는데 거기는 그 기업 지원과에서 출장 기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램 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도 둘러보고 이런 기획을 했는데 이분이 교통 담당 공무원이니까 왜 출장을 이런 식으로 짰냐? 트램 보려면 유럽을 가야지 하고 엄청나게 이 출장 자체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좀 불렀겠죠. 네, 막 엄청나게 불만을 하고 이제 더더욱이 근데 이재명 씨도 가서 보니까 이거 완전 놀러 온 거라서 막 한심한 거야. 네. 그리고 이 양반 불러서 깬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놀러 온 거냐, 출장 온 거냐. 그래서 이 양반은 그럼 나 같으면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자기가 짠 게 아니니까. 네. 그럴 텐데 자기가 깨니까 그것 때문에 그 망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지가 놀러 왔지, 내가 놀러 왔냐 이런 식으로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계속 그런 식으로 막 울룩불룩하면서 이 검찰이 요구하는 그런 질문에 네. 그분이 그러면 뭐라고 증언했는지 답을 하다가 이제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 요 파란색 배경에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분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검찰 조서예요. 네. 참고인 조서겠죠. 여기 이 대목이 있습니다. 검사가 이거는 이제 증인 신문이 아니고 예. 피의자 신문 조서에 나오는 예, 신문 조서를 이제 변호인이 제시를 하면서 변호인 제시를 하면서 네. 검사가 사진을 보면 김문기가 시장 뒤에 바짝 붙은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런지 아시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좀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저거. 예, 그러니까 B 씨가 이 증인으로 나온 B 씨가 고위공무원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유동규가 비서 역할을 했는데 현지에서 어디를 가면서 김문기에게 시장을 잘 모시라고 지시한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이 김문기 출장에서 김문기 씨가 시장 이재명 시장을 바라보고 지근거리에서 찍힌 사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의 주장은 호주에서 김문기 씨가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라는 게 검찰의 아주 주요한 논리입니다. 네. 이게 지검찰의 주장에 딱 맞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변호인이 물어봅니다. 이걸 제시하고. 자, 이진수는 모르겠습니다로 시작했다. 그럼 추측이라는 건데 왜 이런 추측을 했냐? 모르겠다면서. 실제로 그렇게 추측을 한 거냐? 아니면 검사님이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얘기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검사님이 그렇게 물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같다고 대답한 거다. 네. 라고 얘기한 거니까 유도 신문을 한 거예요. 그러네. 유도 신문을 한 거. 우리 많이 목격하고 당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김경록 씨도 조국 장관 자택에 가서 그 하드 교체하고 할 때 정영심 교수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전화를 받는데 이제 전 동서한테 전화가 온 것인데 그 조국 교수한테 온 거 아니냐. 근데 나는 몰라요 했는데 계속 뭐 수십 번을 물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니까 그걸 기소를 한 거예요. 증거증조로.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최근 벌어진 특히 조국 장관 재판을 말할 것도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에서도 기본적으로 한두 건씩 이런 유도 신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검찰 구미에 딱 맞는 진술이 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 유도신문이었다. 유도성 질문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네. 거의 모든 증인들이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그런 양상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검찰로서는 조금 당혹스럽겠습니다. 본인한테 유리한 진술을 해줄 거, 증언을 해줄 거라고 불렀던 이렇게 증언자가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에게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예, 사실 이제 조국 장관 재판 때와는 사뭇 검찰의 태세가 좀 다릅니다. 확연하게 약세를 보이고요. 투자함이 눈에 띄고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요건 이제 어제 있었던 재판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에 출고한 뉴스고요. 어제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 김만배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천화동인 1호는 누구 것? 700억의 이제 소유에 대한 것이죠. 네. 이게 계속 누구 거냐 뭐 이런 것만 얘기가 되어 왔지만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 네.
이 원래 기자들은 이걸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맞습니다. 약정서가 있든지 그렇죠. 구두로 뭐 누가 제안을 했는데 받았다든지 그렇죠.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따가 말씀드린 유동규가 3월달에 재판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상 뭐 보시면 알겠지만 믿을 수 없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이 오리진이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증언입니다. 네. 정말 이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무 데도 안 나오죠. 이거는 그동안의 언론에서는 뭐 이제 천화동인 일호는 마치 처음서부터 대장동 사업을 시작할 때 이거 이재명 몫으로 떼어놓은 것으로 그렇게 보통은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됐던 그러니까 거죠.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해왔는데 김만배가 이 시기를 특정하면서 내가 유동규한테 천화동인 1호 네 거라고 좀 얘기를 해라. 이 맥락은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자기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서로 막 이 정영학 씨와 남욱과 김만배 셋이 내가 부담했지 그동안 쓴 돈, 또 앞으로 쓸 돈에서 막 부풀리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욱하고 정영학, 김만배 이렇게 세 명이서 자신들이 이제 가져갈 몫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제 도움을 줬던 사람들한테 이제 또 줘야 될 돈이 있는 거죠. 근데 김만배는 이제 자기 몫을 이제 줄여 보이게 하기 위해서 천화동인 1호는 원래 자기 몫인데 유동규한테 불러서 이거는 그냥 네 거라고. 네가 좀 얘기해달라. 뭐 그런 김만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까지 이 얘기였는데 김만배 씨가 사실 여부는 관계없이 어저께 정리한 것은요. 지분 다툼이 아니었고. 이제 회계적으로 천화동인 1호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화동인 화천대유는 돈이 한 푼도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성과급을 280억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한 게 10명 되던데. 그래서 280억 중에 40억 중 240억을 자기가 반 내고 남욱하고 정영학한테 60억씩 부담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딱 심플해요. 지분 싸움 같이 복잡한 게 아니라 이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화천대유 직원들한테 지급해야 될 성과급. 돈 사실 엄청나게 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자기 수중에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욱하고 정영학한테 60억씩 떠넘기려고 나는 쓴 게 너무 많다. 줄 것도 많다. 네가 좀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어저께 나온 또 재밌는 얘기가 서로 그랬다는 거예요. 뭐 가령 남욱도 그동안 정민용한테도 100억 줘야 되고 이몽주라고 자기 신부름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0억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정영학도 누구누구서 50억 줘야 된다. 뭐 50억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고 막 다 합치면 이 수익이 4,400억인데 1차적으로 한 5, 6천억 된다는 거예요. 줄기 따지면. 그런 지경에서 이제 이 절반은 유동규 거다. 가끔씩 한 번 정진상 김용일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동규 거라고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첫 시작은 남욱 전에다 뭐 일단 던진 다음에 그렇게 막 던진 다음에 유동규한테 너 천화동 1호 네 거라 그래라. 2차 하니. 그리고 좀 있다가 반은 내고 반은 네 거라 그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동규는 좋다 그랬어요. 흔쾌히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처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서부터 이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 인허가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재명 몫으로 떼어놓은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사업이 이제 잘 진행이 돼서 나름대로 이제 정산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김만배가 처음에 이제 유동규한테 천화동인 1호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김만배 몫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명의가.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 천화동인 1호는 내게 아니고 네 거라고 좀 해달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온 거죠. 화천대유가 100%예요. 화천대유가 100%고 이제 천화동인 1호는 명의는 김만배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대장동 일당 사이에서는 천화동 1호는 김만배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가 이걸 내게 아니고 사실은 유동규 거다. 이렇게 내가 이제 남욱이나 정영학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동규한테 입을 맞춰달라고 얘기한 거네요. 어저께 이제 김만배가 얘기한 거죠. 처음에는 2020년 10월, 그러니까 이제 2019년 9월부터 이익이 분배됐는데 막 그때부터 분쟁이 벌어지고 한 2년쯤이라서 그게 다 됐을 때가 그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유명한 녹취록 중에 제일 유명한 노래방 녹취록이 2020년 10월 20일자거든요. 그 시기 조금 전에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요건 김만배 씨 얘기. 김만배 했던 얘기고 정영학 녹취록에 나온 내용이죠. 아, 요거는 이제 그 법정에서 김만배가 어저께 어저께 법정에서 했던 얘기군요. 어저께 한 얘기입니다. 그거 달았어야 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처음에는 2020년 9~10월경에 정영학과 나무한테 먼저 얘기했다. 이거 반은 유동규 거다. 천화동인 1호 반은 유동규 거다. 그 뒤에 유동규한테 구체적으로 700억이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 700 금액 얘기는 아직까지 한번 이 당시에 얘기 안 했대요. 그 천화동인 1호가 네 거라고 얘기 좀 해줘라. 그거 조금 더 있다가 그 형 것 반, 내 것 반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그랬다. 그러다가 유동규가 처음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뭐 계속 자기 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하도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나중에 네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얘기를 해주라고 하니까 본인도 만병에 주지 않을까 생각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어저께 했어요. 뭐 여기 자료를 준비하진 않았지만 이 수사가 들어간 게 2021년 9~10월 요때였잖아요. 그때 이제 김만배 진술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그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이제 허언으로 한 얘기인데 2020년 10월 이렇게 가니까 유동규가 진짜 자기 것처럼 하더라. 이런 진술도 있어요. 그 진술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요거는 2021년 10월 그러니까 사건 터지자마자 그때 터지자마자 유동규 피의자 신문 조서예요. 유동규가 처음 그 당시에 사건 터지자마자 한 얘기입니다. 검찰에 가서 김만배가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김만배가 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설마 주겠냐 주려고 그랬겠냐 줄 생각이 없는데 근데 자꾸 김만배가 자기한테 얘기를 하니까 나도 진짜 아니고 정말 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김만배가 처음으로 한 얘기와 기왕에 검찰에서 했던 얘기가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일맥상통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사실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아까 강진구 기자께서 일반적으로 보도된 내용이 이 내용이죠. 이게 유동규가 입장을 바꾼 다음에 2023년 3월 9일 지난달 거의 이제 김용 사건 거의 뭐 1, 2차 공판 때 증인으로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딱 모범 답안 같은 얘기예요.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후 본인과 김만배, 김용 정진상 넷이 만나서 의형제를 맺고 의형제 맺었다는 얘기 많이 했죠. 요때 맺었다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의 재선에 기여한 공로로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 내정해 주기로 하고 이때 내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 대가로 김만배 지분의 절반을 받기로 했다. 라고 딱 입장을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딱 정리된 모범 답안 같은 진술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어제 김만배 씨의 증언이 김만배가 얘기했던 내용은 2020년대에 처음으로 이제 유동규한테 그 천화동인 1호를 다 네 거로 해달라. 입을 맞춰달라. 입을 맞춰달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그냥 천화동인 1호를 다 네 거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중에 절반은 내 거, 절반은 네 거 이렇게 하자. 그렇게 이제 하자고 했고. 근데 유동규가 어느 순간 이게 내가 계속 네 거라고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본인 마치 그 뒤에는 이게 본인 것처럼 그렇게 좀 착각을 했을 수는 있겠다. 반착각.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뭐 자기 암시가 된 것이지. 그래서 실은 그렇게 잠깐, 얘기를 했고 이제 유동규가 이제 2021년 요 10월 7일 신문 조서를 보면은 요 10월 7일 때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그 심한 이제 그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진술을 완전히 바꾸기 바로 직전일 거예요, 제 기억에. 한참 전이죠. 한참 전인가요? 21년이니까. 2022년 10월 달부터 바꾸기 시작했죠. 대장동 사건 터지자마자 그 당시에요. 그러네요. 그 대장동 사건 초기 프레시 할 때. 프레시 할 때. 오염되기 전에. 그럴 때도 이게 이제 김만배가 자기한테 천화동인 1호라고 네 거로 해달라고 하는 건 진심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취지였던 거죠.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뭐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입을 맞춰달라고 했던 것과 유동규가 저 뭐 김만배가 나를 솜섭도 주려고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그냥 서로 딱 맞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유동규가 이미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자기가 다시 또 구속 기간이 연장이 돼가지고 다시 재수감 될 그런 시점에 이제 진술을 갑자기 팍 바꾸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아예 이 천화동인 1호라는 건 이제 2014년도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에 재선됐을 때 대장동 사업을 이제 이 대장동 일당한테 몰아주는 대가로 이 천화동인 1호를 이제 이재명 몫으로
언론에는 뭐 그걸 뭐 이재명들 것 뭐 이렇게 따로 떼어놨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2024년 3월 9일 날 유동규가 한 얘기입니다. 요거를 어저께 이 김만배 씨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건 아닌데 이 어제 한 모든 얘기 하나하나가 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깨는 얘기예요. 네. 첫 번째 2014년 6월 달에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2020년에 네. 이 얘기 배분된 다음에 했다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의형제를 맺었다는데 자기는 의형제 같은 거 안 맺고 나이 50 팔아보는 나이 무슨 의형제냐 이렇게 얘기하면 의형제도 없던 얘기 그건 나무기 지은 얘기고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이 재선에 기여한 공로 자기 김만배가 이재명 시장 재선에 기여했다는 거예요. 네. 자기는 기여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싫어한다 자기는. 그때도 싫어했고 네. 그때 이제 그때도 사업에 아주 깊이 인발부 돼 있지 않았지만 이재명이 떨어져야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민간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재명 재산 안 바랬다는 거 자기는. 네. 그러니까 뭐 선거 운동에 기여할 리가 없다. 그 다음에 이 내정됐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때 처음 만나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그렇죠. 자기는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당첨될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미지수로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 지분을 절반 주기로 했다. 그때는 지분이고 뭐가 없을 때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 흐름을 쭉 보면 예. 지분이라고 생긴 것은 2015년 공모하기 조금 전에 남욱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돼가지고 자기한테 넘기면서 그 직전 이 지분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25%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가 나욱이 완전히 아웃되면서 자기가 49% 됐다는 거거든요. 2014년 당시에는 깊이 있게 들어와 있지도 않았고 지분 같은 건 생각할 수도 없을 때라는 거예요. 네. 대장동 그러니까, 사업의 윤곽이 나오기도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말 하나도 건질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2014년 6월 당시면은 사실은 남욱하고 정영학이 대장동 사업의 그 중심이었고 김만배는 그냥 이들 사업을 조금 도와주는 로비스트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진짜 로비스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로비스트인 김만배 지분의 절반을 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냥 이재명 시장 쪽은 굉장히 이 사업에 있어서 통상적인 인허가 대가로 그냥 소액 정도를 그냥 받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김만배 지분이 확 커진 거는 제 기억에는 아마 2015년 1월 달 정도라고. 2015년 1월 달. 예. 2월 달에 공모를 했는데. 예. 그전에 이제 남욱 구조로서는 응모조차 할 수 없는 처지가 돼서 네. 급하게 이제 자기 가지고 화천대유 쪽으로 옮겨놓은 것이죠. 이 사업권을. 그렇죠. 예. 어쨌든 지금 뭐 쭉 우리 고일숙 에디터님 얘기를 들어보면 뭐 검찰이 굉장히 지금 뭐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도 는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들 입에서조차도 검찰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질 않고 거꾸로 뭐 자신의 이제 그 공소 유지에 지금 불리한 답변들만 지금 쏟아지고 있고. 그렇죠. 그걸 보면 첫 번째는 검찰이 수사가 부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실이라고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털었다고 봐야죠. 실체를 파악하려고 했으면은 이렇게 안 될 텐데 목적을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털다 보니까 뭐 생각지 못한 것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네. 아무리 검찰이 이런 저런 걸로 위협을 하더라도 법정에 나오면 거짓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짓말 하게 되면 금방 뽀록이 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그 김만배 씨는 검찰하고 그 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제일 척을지적인 많이 지금 사실상 이제 김만배 씨는 이제 돈을 지키기로 아무래도 한 것 같은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과의 관계가 원래 제일 가까운 사람은 정영학 회계사거든요. 자기가 잘 자수하고 그렇죠. 자료를 잘 제출했으니까. 근데 정영학 회계사는 그분 성품이 그래서 그런지 대장동 재판에서부터 자기가 이제 그런 입장이지만 그분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정민용 같은 사람들도 거의 발 빼는 남욱과 정민용 완전히 동아일보처럼 빠져나가는 시기.
그러니까 속 시원한 대답 안 해주고 유동규는 하는 말마다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이제 남욱하고 그 유동규 딱 두 사람의 그 증언뿐인데. 예. 하나는 미꾸라지고 하나는 폭탄이에요. 네. 입만 열면 폭탄이에요, 유동규. 네. 그런데 남욱이나 그 유동규 두 사람은 워낙 그 대장동 사건 초기 수사했던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을 겨냥해서 진행된 수사 때 이게 진술이 너무 판이하게 달라져 있고 네. 두 사람은 진술뿐이라서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다른 물증은 지금 없는 상황이죠. 전부 말이에요. 네, 전부 말이에요. 녹취록도 말이잖아. 네. 그것도 녹취될 걸 알고 뻥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달 이 민들레 톡톡제가 나오게 되면 이 재판의 판사가 얼마나 극한 직업인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는 지경에 와 있어요, 지금. 워낙 말들이 엇갈려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급기야 이제 그 정진상 이분이 그 보석으로 석방이 됐더라고요. 네. 그야말로 이제 그 뭐 검찰 입장에서는 뭐 엎친 데 덮친 격 같아요. 그렇죠. 이제 수사 기록이 2만 페이지라는데 네. 그거를 구치소에 접견을 해가면서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물리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그 재판장 입장에서는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일단 이제 특히 저 기사 설명 안 드렸는데 천하정인으로 네 것이라고 말해달라. 네. 여기에 네. 이제 또 다른 꼭지로 들어가 있는 게 남욱이 김만배한테 자기가 다 이 불기로 했다. 그러니까 형님도 저기 이재명 지사나 정진상한테 돈 주고 있으면 얘기해달라. 그거 맞춰달라. 내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건재파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형도 좀 동생 살리는 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맞춘 정황이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수감자들이, 그러니까 재판장이 수감자들이 수감된 피의자들이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게 참 이례적인 일이다. 네. 그러니까 점잖게 얘기했지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다는 것이죠. 말을 맞췄다는 것이. 그런데 그 남욱하고 그 이 김만배 어떻게 보면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이제 주요한 공범이고 사실은 이렇게 수감 중에 서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교육관들이 귀찮기도 하고 이렇게 뭐 검찰은 네. 그걸 인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두 사람이 나란히 그 호송차에 타고 그 이 재판에 대기 하고 같이 하고 하는 거, 구치감에서 예, 뭐 그런 과정을 쭉 같이 지켜보신 분이 있어요. 우리 제보자 X. 아, 예, 그렇군요. 예. 예, 제보자 X가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구속돼 있었는데 본인이 재판 받을 과정에서 김만배 남욱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아주 나란히 호송차에 태워서 그 재판 받기 전에 그 대기실에도 같이 있었고. 네. 그 재판장이 보석 심사를 이제 몇 주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기존의 김만배나 남욱 이제 만기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네. 만기 석방되니까 아무 제한도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댕기더라.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막 만나고. 네. 그래서 오히려 만기 지금 그 한 달 만기가 한 달쯤밖에 안 남았어요. 실은. 그래서 만기 석방하는 것보다는 조건부 보석을 해서 그럼 재수감될 때까지 혹은 이제 완전 석방될 때까지 제한을 세게 걸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 덕에 일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만기 석방하면 더 위험하다. 검찰이 주장하는 바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기 석방이 더 위험하다. 그렇겠네요. 빨리 보석시키겠다라는 그래서 빨리 보석을 시킨 거예요. 잘 된 것이죠. 네, 검찰 입장에서도 뭐 대놓고 불만을 제기하기는 어렵겠고. 네, 그렇습니다. 네.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 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저렴한 가격, 전 제품 무료 배송, 더 탐사몰을 이용해 주세요.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네, 오늘 그 광고 그 상품은 춘천식 닭갈비입니다. 예, 제가 뭐 춘천 출신이라서 닭갈비 맛은 좀 납니다. 예, 한번 오늘 제가 엄격하게 한번 시식을 하고 맛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춘천식 닭갈비 간편식의 기준을 높이는 퀵킷, 정말 간편하고 제대로 퀵하게 이탈 수 있는 간편식 브랜드입니다. 이 닭봉이라고 하죠. 이 닭봉이라고 하는 닭 날개살은 이 닭다리만큼 육질이 지방이 적고 아주 육즙이 풍부합니다. 한번 먹어보시죠. 그리고 부드럽고 도톰한
닭 안심도 함께 사용해 아주 더욱 푸짐하고요. 뼈 없이 순살로만 되어 있어서 이게 뼈가 없죠. 뼈가 없어서 순살만 되어 있어서 이름 그대로 아주 매콤 한 입 아주 간편하고 포만감 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재료가 중요해요. 그래서 국내산 생양파를 또 사용해서 아주 맛깔나는 태양초 고추장 양념으로 아주 잡내 없이 깔끔하게 버무렸습니다. 아주 맛있는 퀴킴 매콤 한번 한 입 한번 주문해서 시식해 보시고요. 춘천식 닭갈비 지금 더 탐사몰에서 한 팩만 사셔도 무료 배송 가능하고요. 두 팩에 20% 할인됩니다. 제가 한번 직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춘천식 닭갈비 얼마나 깔끔한지 맛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춘천 사람 앞에서 닭갈비 얘기하는 게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서 맛을. 진짜. 자, 일단 굉장히 뼈가 없고 이 부재료가 진짜 굉장히 깔끔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제가 나왔을 때 뭐였지 그 떡갈비 할 때 부드러우면서도 저가 이가 안 좋은 사람도 시킬 수 있는데 부드러우면서도 씹히는 맛이 있는 독특한 떡갈비. 이것도 그렇네요. 부드러우면서 씹히는 맛이 살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이러지? 되게 이제 잘 씹으면 퍼석퍼석하고 아니면 잘 씹으면 질기고 이렇잖아요. 네.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이 두 번 연장 이렇게 나오네요. 네. 닭갈비도 좋아하는데 이게 뭐 연골 뭐 등등해서 잘 못 씹을 때가 많거든요. 거기에 제가 또 원래는 매운 걸 잘 먹는데 요즘은 잘 못 먹거든요. 이거 아주 그렇게 맵지가 않아요. 딱 알맞네요. 딱 맞아요. 네. 아주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 좀 더 간을 하셔야 되겠어요. 네. 근데 매운 거 뭐 아주 매운 걸 못 드시는 분에게 딱 맞는 그런 매운 거에 들어 있습니다. 네. 퀴퀴스로 이 닭갈비 맛을 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거는 제가 뭐 춘천 출신이기도 하지만 좀 인정합니다. 볶아 먹는 거예요? 재료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표만 먹는 거예요? 볶아 먹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대표만 먹는 네, 거예요? 대표. 대표만 먹는 것도 이렇게 맛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자, 우선 가격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퀴 춘천식 닭갈비 350g 한 팩 1,600원이고요. 그리고 350g 두 팩 16,900원입니다. 두 팩이 훨씬 싸죠. 20% 할인이 들어갑니다. 자, 그동안 더 탐사몰 이용 관련해서는 전화 주문 문의가 많았는데요. 이제 더 탐사몰에서도 전화 주문 가능합니다. 이제 더 전화 주문 1544-1871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단 저녁 11시까지만 주문이 가능하다는 점 쇼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자, 그리고 또 우리 빼놓을 수 없는 광고 한 번 더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시민언론 민들레 유튜브 한번 들어오셔서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 한 주 또 뜨겁게 달궜던 이슈죠. 윤석열 대통령 4.19 기념식 발언. 바로 그제였죠. 19일이면 네. 수요일이었으니까요. 4.19 63주년 기념식에 윤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사실 그것이 좀 의외였달까요? 했는데 왜 4.19 기념식에 갔을까가 저 연설문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좀 귀를 의심케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죠. 무엇보다도 사기꾼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어떤 기념사에서 쓴 적이 없는 말이었어요. 말 자체가 저것이 그냥 특히 함부로 보통 사람들 입에서도 함부로 나올 수가 없는 말인데 특히 대통령이 공식 어떤 행사에 기념사에서 저 같은 말을 쓴다는 거 저건 정말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인데 어떻든 사기꾼이라는 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뭐 선동이니 인권운동의 행세이니 아주 호전적이고 거칠고 또 천박한 말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온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저런 거 직접 작성할 능력 안 돼요 요즘. 네, 누군가 주변에서 또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한 연설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4.19 기념식에 왜 갔을까? 공교롭게도 4.19가 일어났던 해가 60년이잖아요. 네. 60년이면은 지금 저 대통령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나이가 같은 해이죠. 아마 그래서 갔을까요? 4.19 기념, 4.19라 하는 4.19 혁명, 또 4.19 그거를 기념을 하고
수유리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그 영령들, 젊은 넋들을 추념하기 위해서 갔을까? 아니면은 저 사기꾼 운운에 인권 운동과 행사에 저런 말을 하고 싶어서 갔던 것일까? 저거는요 4.19에 대한 모독이고 저 묘역에 묻혀 있는 그 젊은 희생자 그 넋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무례하고 무지하고 참 파렴치한. 도대체 4.19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그동안 좀 생각을 해봤을까? 이것은 지난번에 그 대선 과정이었죠. 부마 항쟁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4.19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우리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과연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을까? 4.19 정신의 지금 현재적인 의미를 대통령이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한 본인이 정치 공세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날 기념식에 이재명 대표가 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러한 대통령의 그 4.19 기념식까지 이제 정치 공세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태도들을 언론들이 그대로 비판 없이 마치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무안을 당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그렇습니다. 했죠. 이걸 아주 대서특필해주고 중계방송해주고 마치 이것을 어떤 재미있는 구경거리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근에 기념식 참석에 있어서 별 재미를 못 봤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3.1절 그 기념식에서 이제 미래를 위한 결단을 얘기했습니다만 그 뒤로 사실상 뭐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 때문에 이제 그 정권이 지금 휘청휘청 하고 있고 그 4.3 기념식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색깔머리 공세를 위해서 일부러 참석을 안 한 것 같아요. 4.3을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제 색깔론 공세를 이제 펴는 장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기 참석을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그 자신을 좀 입장을 이렇게 좀 강변해야 될 그런 공식적인 자리가 좀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4.19 기념식을 그런 자리로 활용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불순한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독도만 지금 문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제7광부 이게 갈수록 이게 그렇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언론에서 제대로 주목하지 않고 있는 사안이죠. 또 다른 제2의 독도가 될 수 있는 분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제7광구, 제7광구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네요. 한때 이제 우리 연배에서는 너무나 잘 아는 것인데 요지는 제7광구가 위치해 있는 해역은 한국과 일본 간의 그 가운데 중간 해역에 있는 곳이죠. 저기 아무튼 지금 추정이지만은 막대한 양의 원유와 석유가스가 천연가스가 묻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인데 저게 지금 앞으로 한 2, 3년 사이에 뭔가 어떤 개발의 진척이 없으면은 일본에 매우 유리하게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일본이 저렇게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본에 촉구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 방문 때 저 사안이 반드시 의제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지만 일절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죠. 이게 이제 민들레 저기 기사를 한번 칼럼을 읽어봤는데 일단 이 제7광구가 이게 대륙붕이잖아요. 근데 대륙붕은 이제 그 과거에 그 이제 그 영유권 그 해석은 이 육지에서 그 이어져 있는 쪽에 이제 영유권을 좀 인정하는 게 이제 그 대체적인 판례였는데 최근에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는 그 대륙붕이 속해 있는 영해를 기준으로 이제 그 영유권을 이제 판단하는데 중간선으로요. 문제는 지금 이 제7광구의 한 80% 90%가 전부 일본 영해에 위치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지로부터 이어져 있는 걸 중심으로 판단한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영유권 주장을 하는데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네. 최근에 이 사법재판소의 판례는 일본 쪽에 조금 유리한 네. 지금 판례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게 50년 공동 개발 네. 우리가 이제 기술력이 없들 당시에 이제 공동 개발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이 공동 개발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를 들이밀면서 이제 공동 개발이 아니고 이제 모두 다 이제 제7광구는 우리 거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는 지금 뭐 공동 개발을 뭐 일본의 성의 있는 공동 개발을 촉구하는 것도 아니고 네. 2년 뒤에 일본이 이런 식으로 영유권 주장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대응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네. 불안하죠. 예. 다음 화면에 나오겠지만은 저 제7광구에 묻혀 있는 에너지에 네. 석유와 천연가스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저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석유는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매장량의 절반 정도. 야,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자원의 규모죠. 보급. 천연가스는 그보다 많죠. 70% 정도이니까 이거는 그 이상으로 이제 많은 건데 어쨌든 일본이 지금 시간만 지나가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지금 여기에 일본을 어떻게든 압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빨리 서두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저 자원이 한국의 자원으로 한국의 자원이 되는데 지금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일절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일본 정부를 불편하게 할 얘기는 않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가 바로 이런데 사실은 이제 모진에를 좀 집중해 달라고 지금 네. 한 건데 이건 아예 네. 지금 좀 입도 안 띄고 있죠. 지금 대통령이. 네. 네. 이런 걸 좀 사고를 좀 쳐줬으면 그렇죠. 이명박이 독도 방문했듯이. 네. 외려 이제 대통령이 이 제7광구에 대해서 이제 입을 여는 순간 이게 이제 쟁점화되고 이 부분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자기 또 지지율이 폭락하고 네. 그 이부 제7광구가 이슈화됐을 때 이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이 문제를 주도해 나갈 자신감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사고는 안 칠 싶어요. 거예요. 안 칠 것 같아요. 못 칠 것 같아. 우리 민들레의 이제 외교안보팀이 워낙에 사실 탄탄한데요. 거기에 또 새로 합류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사를 쓰신 김성걸 에디터이신데 한겨레에서 오랫동안 국방 분야의 전문 기자로 아주 활약을 많이 하셨죠. 그분이 우리 민들레의 외교안보팀에 국방을 주력으로 하는 외교안보팀에 합류해서 최초로 이 기사를 통해서 이제 신고를 한 거죠. 네. 그만큼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중요성에 비춰서 국내 언론에서 제대로 주목하지 않으니까 민들레라도 이 문제를 알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제7광구 이슈는 사실 뭐 몇 군데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시민언론 민들레가 가장 잘 아주 네.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독자들의 호응도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역시 우리 또 민들레를 대표하고 있는 칼럼 중에 하나죠. 네. 유시민의 관찰. 네. 예, 유시민 작가가 이제 격주마다 우리 민들레 글을 실어주는데 바로 이번 주 월요일에 또 실은 글의 주제는 지금의 상황을 4대냐 4대주의냐라고 하는 말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은 한국이 처한 이런 국제 사회에서의 또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의 4대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대의 어떤 그런 양상을 띌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있는데 하지만 4대와 4대주의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4대는 이제 하나의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한다면은 4대주의는 이것 하나의 신념과 의지로서 어떤 자발적인 굴종, 자발적인 예속을 4대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대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 강대국 그런 힘의 논리를 이해하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힘에. 거기 그런데 이제 4대주의는 그런 힘을 가진 나라의 논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 이제 그렇죠. 유시민 이제 작가는 이제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우리가 뭐 미국을 상대로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힘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 속에서 힘을 인정을 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그런 것은
그런 걸 사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대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사대를 비교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무조건 다 미국이 옳다라고 생각되는 사대주의.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사대를 넘어서 사대주의. 예. 우리 한국의 역대 정부들에서 가장 사대주의가 극성했던 때가 그러니까 대미 사대주의, 대일 사대주의가 극성했던 때가 아마 전두환 정권 때였을 거예요. 전두환 정권 때. 왜 그랬을까요? 대내적인 국내에서의 어떤 정권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부터의 그런 지원, 승인을 통해서 자기의 정통성을 보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80년 그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을 피로 총괄로 짓밟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전두환을 초청했던 나라가 어디였죠? 미국이었어요. 미국의 레이건 정권. 그리고 가장 먼저 한국으로 불러들인 일본 외국의 지도자가 일본 총리였죠. 나카소네. 레이건도 그렇고 나카소네도 그렇고 둘 다 일종의 제국주의자들이고 신자유주의의 천병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미국에 가서 레이건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나카소네 마치 이제 형님과 동생처럼 들어와서 전두환과 아주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바로 지금의 양상이 80년에 그 같은 상황하고 거의 뭐 판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윤석열식 사대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이 옳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넘어서 이제 굴종을 미덕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사대주의다. 그렇죠. 네, 자기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는 아주 복합적으로 그 아주 사나운 표정으로 성난 표정으로 대하고 바깥에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강국에 대해서는 아주 굴종적으로 미국이 하는 것은 언제나 그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고 옳다,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도청하는 것은 미국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외려 이 부분들의 불평불만을 제기하고보다는 외려 이걸 계기로 그 양국의 그 동맹을 강화하는 정보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두환보다 더 악질인 것이죠. 전두환은 정통성에 흥결이 있었고 일종의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걸 반대급부적으로 회복하려고 보충하려고 사대주의 노선을 갔다면 사실은 어쨌든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정통성을 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지지율 좀 떨어진다고 해서 그런 것 같지 않고 뼛속 깊이 외부 조건과 관계없이 뼛속 깊이 사대주의에 유시민 작가가 지적한 것처럼 성장 과정에서부터 사대주의가 박혀있는 그런 인물과 세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과 이제 맞물려서 최근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으로 계실 때 했던 이 발언들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을 이제 우리가 그 상대하면서 뭐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건 참 약소국으로서 어쩔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래도 독립 주권 국가로서의 그 자존심 을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할 말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주 상당히 요즘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대해서 대미 굴종 외교와 관련해서 많이 좀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정서적인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 생존과 이해, 이익으로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 뭐 그렇게 굴종해서 우리가 잘 산다. 이러면 또 그걸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 짧은 시기에 우리가 굴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히 아주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사대와 사대주의 또 이번 주에 상당히 뜨거운 화제가 됐던 칼럼이었고요. 자, 아무튼 다음 주에 윤석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또 어떠한 또 우리 또 국민들 입장에서 또 상상을 초월하는 또 합의를 또는 또 사고를 치고 올지 참 제가 불안과 걱정이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촛불 행동 1년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끝까지 간다. 그나마 우리 믿을 것은 우리 시민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기에 제 사진이 들어가서 좀 송구스러운데 저기 선물을 제가 쓰긴 썼습니다만은 네. 우리 정치사회 에디터들이 모두 팀으로 취재를 한 특집 기사인데요. 네. 4월 19일이 촛불행동 1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하기에 매주 토요일 날 하는 집회는 8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에 3월 달 대선 이제 끝나자마자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이 정권이 난맥상을 보일 것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호락호락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해서 장기 투쟁을 각오하고 4월 달에 촛불행동으로 조직화를 한 것이에요. 그것이 1주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1주년 됐군요. 예. 공교롭게 그게 4월 19일이었어요. 예. 4일. 4월 공교로운 거니 그렇게 뜻을 둔 건지 그렇죠.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랬다고 예, 봐야 네.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저 민들레에서 촛불행동 1년을 조망하는 좀 기사를 준비했던 것 같죠? 네, 그렇게 1년을 전부 리뷰하는 네. 기사와 함께 사진도 이호 작가님 도움을 받아서 30몇 장을 지금 게재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에디터 현장 기자들이 그동안 집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도 도드라지지 않았던 분들을 좀 하나하나 세밀하게 조명하는 그런 기사를 특집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이호 작가부터 해서 그 실제로 제일 일을 많이 한 권호혁 여사무처장 등등 현장에서 뛰는 분들 여기 이제 하나씩 기사가 추가가 될 것인데요. 한 12곡지에서 조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며칠 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쩌면 궁금해하시던 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깊이 있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특집을 마련해봤습니다. 자원봉사자 50명, 네. 특히 전국 집중 때는 또 70, 80명 정도. 그리고 추가로 네, 그러니까 네. 130명인데 기사에도 제가 링크를 달아놨지만 네. 그 자봉단장님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제발 좀 너무 모자란다고 너무 모자란다고 50명이 아, 이게 촛불 행동 자봉단은 50명 정도가 되고 네. 집중 집회할 때 이제 딴지 봉사에서 7, 80명이 오시는데 평상시 하는 그 집회도 50명이면 너무 사람이 적어서 네. 이게 상당히 스트레스가 높은 일이거든요. 봉사하지만 즐거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렇죠. 안전을 사실은 이분들이 그렇죠.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도 지금 안전을 책임 안 지거든요. 그렇죠. 좀 악조건 속이죠. 네. 그래서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네. 자봉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네. 바라면서 오늘 새 기사를 올렸습니다. 보시면 거기 링크 있으니까 많이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촛불 행동 지난 1년간 이제 물론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주요 슬로건으로 했겠지만 가장 그 관통하는 핵심적인 우리 사회의 개혁 이슈는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 그 시민들의 촛불 행동, 같이 촛불을 들고 1년 동안 윤석열 검찰의 독재를 규탄하는 가운데 우리 민들레라고 하는 우리 시민 언론이 새로운 시민 언론이 탄생한 것도 촛불 행동 1년사에서 우리가 기념할 만한 업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민들레 1만 구독 후원자 만들기, 우리 민들레 더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언론으로 쑥쑥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까 합니다. 두 분 아직 못다한 얘기 있으면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고 선배 먼저 하시죠. 저는 준비한 말씀을 다 퍼붓듯이 다 말씀드려서 숙연하게 말씀을 드려서 네. 그 오늘 우리가 다뤘던 내용 중에 포탄 문제 이거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 포탄이 정말 위험한 포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쇳덩이로 된 포탄보다 더 위험한 게 있다. 그것은 사람 포탄이다. 인간 포탄이다. 그 인간 포탄이 지금 벌이는 일들이 너무나 지금 한국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나아가서 국제사회까지 이제는 위협하고 있다. 다음 주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상당히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 텐데 그래서 요새는 하루하루가 늘 그렇지만 특히 다음 주 한 주간이 매우 중요한 때 같아요. 그래서 민들레가 늘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런 그 보도하고 또 고발하고 규탄하고 하고 있지만 특히 다음 주에는 더더욱이나 좀 더 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이런 사실을 진실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들 많이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 황석영 그 작가가 쓴 그 철도원 3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그 온갖 그 근현대사를 이렇게 쭉 지켜봤던 그 한 어머님이 이제 그 고공농성에 이제 그 합류하고 있는 그 손자를 에게 들려줬던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그걸 좀 마무리 말씀으로 전하고 싶은데 당장은 그 강한 게 이기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내가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해도 결국은 옳은 게 승리하더라. 이 말씀을 했던 이제 어머님 얘기가 있는데 오늘 지금 당장 윤석열 그 검찰 독재 체제에서 그 검찰권을 동원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강함이 아니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우리 시민들이 승리할 거로 저희는 확신합니다. 저희 민들레 시사톡톡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오고 시민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